저도 막 이거를 자료를 갑자기 막 급하게 오늘 아까 막 3시, 4시까지 막 찾아가면서 준비하느라고 막 갑자기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계속 그 부동산 가격 폭등 그 이슈가 나오고 또 이제 대출 증가폭이 크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뉴스 나오고 하면서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경실련에서도 지난주에 마침 한 수요일 정도에 이렇게 한번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촉구하는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이후에 이렇게 대책이 나와서 지금 계속 잘 지켜보고 있었고요. 최 선생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자료를 찾으면서 이제 이렇게 정부 정책을 찾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첫 그 정책이 뭐였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2022년도에 3월 달인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6월 달에 새 정부 가계세 대출 관리 방안 뭐 이래가지고 바로 정책이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 나왔던 그 정책이 그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LTV를 이렇게 막 저렇게 금액 구간별로 세분화돼 있던 것을 80%로 확 풀어버리고 대출한도 4억으로 돼 있던 거를 6억으로 풀어버리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그 이제 금융 정책이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627 그저께 나왔던 그 정책이 다시 LTV를 80에서 70%로 다시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가 됐는데 저도 이거 이제 좀 꼼꼼히 보다 보니까 또 이제 원상복구가 완전히 된 거는 아니다. 그때는 한도를 4억으로 이제 제한을 했었는데 6억으로 확대됐던 부분은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의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60%, 뭐 50% 이렇게 차등을 뒀었는데 그것을 그냥 70%로 단순한 기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이전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돌아간 그런 내용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생애 최초 대출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냐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이 생애 최초 대출 이렇게 80%, 70% 이렇게 대출을 해주다 보면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LTV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일생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을 이제 정말 내가 정말 자산 가치를 불리는데 꼭 필요한 그런 주택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지금 내 소득 수준에서 뭐 적당히 이렇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구매하고 또 다시 한번 또 갈아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택,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주택, 그러면서도 투자 가치 있는 주택을 막 정말 이렇게 잘 면밀하게 시장을 분석해가지고 내가 가장 살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주택을 사야 되겠다. 이런 가성비를 좀 조장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생애 최초 주택이 왜 중요하냐. 맨 처음에 산 주택이 내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그 주택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새로 갈아타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한 번 사다리를 딱 이렇게 올라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그 주택의 매도 자금이 시드머니가 돼서 또 더 그 상위 주택을 구매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수요를 밟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는데 이 생애 최초 주택은 이제 제일 처음으로 사야 되는 그런 수요자들이 이제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 어떤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만드는 그런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이제 한 3억 정도만 이제 사야 되는 그런 이제 청년층들이 이제 80% 막 70%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7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산층의 내지만 이제 예상했던 그런 이제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 뭐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이제 고소득 흑수저에 대해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특공 폐지하면서 나왔고 2020년도에도 뭐 신용대출 규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레파토리로 반복되는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게 주담대를 6억으로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여기다가 신용대출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또 대출을 받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 또 마침 또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오히려 더 금리가 높다, 신용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보대출만 규제를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산을 막 해보고 했는데 오늘 이제 대출 담당하시는 분한테 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대출 받는 거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동시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같이 일으켜가지고 뭐 잔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자 대출을 뭐 이렇게 좀 편법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건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이 주택을 그러면 왜 구입을 할까 이제 좀 한번 제가 만들어봤는데 연소득이 1억인 분이 대출 6억, 지금 이번에 이제 바뀐 627 대책에 따라서 대출 6억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총 그 원리금 상환액이 한 3,400만 원 이제 연간으로 되는데 이게 월로 따져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당히 이렇게 많은 고정 비용을 숨만 쉬어도 월 29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아주 고비용 상품인데 이 주택을 왜 그럼 사람들이 구입을 할까? 그리고 또 주택을 만약에 구입을 하면 이 주택 가격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으면 정체되기만 해도 나는 손해를 보게 되고 또 금리가 또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없고 금리가 인상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소득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원하는 내가 시기에 주택을 매도해서 현금화를 시킬 수 없을 그런 위험도 있고 또 구입을 해가지고 내가 살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대를 준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임차인을 제때 잘 찾지 못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집을 구입하려고 모두 다 안달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투자 목적이냐 주거 안정 목적이냐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에는 전월세 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이렇게 뭐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한 4년 정도는 이제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 계약이 만료됐는데 전월세 가격의 그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사실은 주거 안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먼저 살던 전셋집에 한 10년 정도 살았거든요. 주택 가격이 뭐 이렇게 전세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뭐 월세로 이렇게 약간 환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더 올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거를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보다는 예, 투자 가치 아무리 이렇게 그 아파트를 사더라도 내가 보유비용, 이자 비용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훨씬 더 주택 가격 오르는 폭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을 예, 구매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주택을 나는 구입해야 되는데 주택을 구입할 돈이 모자라.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달라고 이제 아우성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역설적으로 또 대출을 많이 해주면 그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서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된다.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또 주택 가격이 서로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제 영향을 주면서 대출이 늘어나고 주택 가격이 늘어나고 이런 구조를 계속 이제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감정평가하면서 예, 그 사례를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게 서북구에 있는 이제 아주 작은 규모의 재개발 아파트였는데 이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그 2021년도에 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한 5억 5천에 분양을 받으신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게 아주 작은 아파트예요. 공급 면적 한 20평 되는 방 2개짜리. 근데 이제 그 입주 시점에 2021년도에서 이제 한 3년 후에 입주 시점에 담보대출을 얼마를 받으셨냐면 4억 9천의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을 5억 5천 정도에 했는데 받았는데 4억 9천을 받았으니까 자기 돈 결국은 한 5천만 원 가지고 예, 4억 9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이자로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납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입주 시점 당시 시가를 LTV 70%로 이제 추정해가지고 담보대출 금액이 나온 건데
얼마가 됐냐면 7억으로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감정을 하면서 그 일대에 이제 비슷한 이제 거래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거의 없었어요. 네, 성북구 공문동 지역이. 그래서 한두 개 단지 그렇게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한두 개 단지는 매매 그 이제 이렇게 표본이 되게 작은데 이거하고 비교를 할 만한 게 그 단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 분양가를 가지고 와서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7억으로 추정이 됐던 거고 저도 이제 비슷한 금액으로 이제 감정 결과를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을 받으면서 기준이 됐던 그 가격이 또 다시 이제 기준이 돼서 또 다시 새로운 그 이제 실거래가를 만들어내고 대출을 만들어내고 이런 이제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네, 것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북구의 그 아파트를 제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전체 평균 가격을 비교해 보면 크게 이렇게 변동이 없었거든요. 22년부터 25년까지. 그래서 평균 거래 가격이 뭐 한 7억 6천에서 한 8억 1천까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는데 신축의 경우에는 좀 특히나 더 많이 가격이 상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제 모집 때문에 표본이 적다 보니까 가격 변동폭이 훨씬 크고 그 아주 그 소수의 그런 어떤 한두 개 단지의 거래 사례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을 계속 밀어올리는 그러니까 사실 새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보다 당연히 좋지만 얼마큼 좋은지 그거는 이제 객관화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두 개의 그런 사례들이 계속 이렇게 거래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또 이제 대출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이렇게 좀 더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저희 그 감정평가하는 그런 방법에 좀 고유한 문제가 있고 또 원가법이라든지 수익환원법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좀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주택을 이제 사고 싶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주택을 사고 싶지 않은 그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에 이창무 선생님께서 쓰신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2013년도 부동산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매매 시장은 침체되고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고 그게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사는 선택보다는 전세로 임차를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전세 가격 아까 지금 최 선생님이 이제 그 그래프 보여주셨지만 그때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3년도에 그 이제 논문인데요. 전세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매매 가격은 정체돼 있으면서 전세 가격이 결국 매매 가격으로 수렴하고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분석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2023년도에 KB 부동산에서 발표한 그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한 보증금 위반한 리스크 뭐 이런 이제 분석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게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에는 임대인이 전세를 공급하지 않고 월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들은 집을 살려고 하지 않고 전세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갔던 거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점점 수렴해가지고 매매 수요로 전환됐던 그런 시장이었던 거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KB부동산에서 금방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금 위반의 리스크가 이제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아파트하고 비아파트하고 좀 다른 내용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이 어차피 이제 전세가율이 그 가격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경매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수요자를 찾지 못하고 전세 가격하고 이제 매매 가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점점 역전세가 계속 커지고 그리고 이제 전세 불안 심리로 월세 가격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양극화가 커지고 그래서 좀 지금 현재는 그 아파트하고 비아파트의 그런 전세 문제를 조금 달리 봐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세가율이
낮은 그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과 전세 가격이 높은 비아파트 시장을 좀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세워야 된다. 예, 그렇게 그래서 지금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가 이렇게 매매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되거나 2013년도에 그 시장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전환하는 게 이제 시장 그 어떤 그 흐름에서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오히려 지금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이 제도가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격 그 균형을 맞추고 가격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시장의 기능 자체가 그냥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이 없으면 임차인들은 불안해가지고 전세를 못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증보험이 얼마가 가입될 수 있는 주택인지 아닌지가 전세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돼버리고 근데 사실은 시장의 그런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시장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출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몇 퍼센트 뭐 140% 이런 비율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결정되고 그럼 이 전세 가격은 이게 완전히 그냥 아무도 정말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가격을 지금 공시 가격과 그런 보증 비율과 뭐 이런 제도가 지금 이 시장을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리고 초토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2013년도에 그런 시장 상황과 비슷하게 오히려 이제 이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과 매매 가격이 서로 수렴해 가면서 점차 전세가 없어지고 필요한 사람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이렇게 살거나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보증보험이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정상적인 어떤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 좀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것도 사실은 매매 가격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매매 가격은 또 보증보험 한도 기준으로 결정되고 또 공시 가격도 사실 시장 거래 가격 기준으로 60%든 뭐 70%든 이제 현실화를 반영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또 매매 가격도 보증보험 한도를 기준으로 또 결정되고 이거 완전 순환논리 오류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장을 좀 빨리 이렇게 정상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보증 한도를 낮추는 만큼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역자 전세가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허구 부실이 심화되고 이런 악순환을 뭔가 좀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좀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 그냥 요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 이제 3억 이하 지금 요 3억 이하 다세대 주택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슨 특별한 이제 대책이 아직 나온 건 없는데 여기에 요 이제 그 서민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 이 전세자금 대출을 좀 축소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라 그냥 매매 주택 담보 대출로 이렇게 전환해가면서 부작용을 좀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귀속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정책금융이 얼마나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2022년도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했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2013년도에 전세보증보험제도가 그런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2013년도 국토부 보도자료인데 여기도 보면 이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전세 보증이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전세 대출을 확대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의 가격을 지지하고 하방을 지지하고 건설사들이 도산하는 걸 방지하고 이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정책이 관여해서 정부가 관여해서 이런 시장의 가격을 좀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이 당시에도 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보증보험은 2017년도 2월달에 이때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좀 회복하고 가격이 상승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100%로 확대하면서 이런 전세 문제를 심각하게 이제 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기는 이런 대출 제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투기용이 아니어야 된다,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 시절에 근데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한 좀 제가 이게 집이 투기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를 투기하기 쉽도록 설계했기 때문이지 그걸 국민들이 탓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 넣어보고요. 그리고 우리 전 국민들도 다 대출, 전세 대출, 주택집 대출 이런 대출을 이제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주거실태 그 조사 보고서에도 보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제가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 공급이 기반되는 그 제가 이제 매도 청구권 좀 관련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법률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요즘에 어떤 제가 사건들이 많으냐면 그거 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빈집 소규모 정비법에 따른 그런 정비 사업이 지금 막 한창 진행 중인데 제가 지금 이제 중랑구에 이제 한 정비 사업지 안에 있는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지금 중랑구 안에서만 한 31건 정도 이런 소규모 주택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중랑구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 한 200세대에서 100세대, 뭐 150세대 이 정도 규모의 아주 작은 정비 사업들을 지금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동짜리 건물을 짓고 한 200세대 정도 들어가는 그런 작은 정비 구역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 감정을 지나면서 너무 정말 화가 났던 게 지금 사용승인일이 2015년, 17년, 22년, 2002년 막 지금 이제 모양이 저렇게 생긴 멀쩡한 새 아파트들이에요. 저런 집들이 한 4동이나 저 작은 구역 안에 포함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세대수가 지금 한 71세대 정도 되는데 새로 공급하는 주택이 200세대였잖아요. 근데 이건 공동주택만 그렇지 그 뒤에 있는 주택들도 대부분 이렇게 다가구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건물은 한 동이지만 층마다 다른 세대가 살거나 한 층에 2세대, 세 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주택들인데 이런 주택들을 이제 헐고서 이렇게 더군 또 거의 뭐 2022년도에 새로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아파트들을 헐어가지고 200세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주택 공급 사업을 도대체 왜 하는 건가 그런 의문을 계속 갖게 되고 이건 이제 중랑구의 그 아파트 실거래가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 분양하는 가격이 이제 84형이 8억 5천, 59형이 6억 2천 이 정도 됐었는데 이 중랑구에 있는 요 이제 아파트 가격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거기 다세대 주택 평균 가격을 제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더니 평균 실거래가가 한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개발 사업이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다 헐어버리고 8억 5천, 6억 2천이나 주고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그 멸실해야만 할 만큼 심각하게 뭐 이렇게 좀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살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주택을 헐고서 이렇게 비싼 주택을 공급하고 또 그러면서 또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이런 지금 사업을 지금 중랑구 한 곳에서만 31곳이 하고 있는데 각 자치구별로 이제 아마 집계를 해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그 정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보니까 그 이제 주택 오늘 도시기금에 대한 책을 이제 한 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주택기금에서 그 초기 자금을 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리로.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들이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대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비용을 다 이제 결국은 조합과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발을 들여놓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이렇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정책 자금이 또 이제 여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제 서민들의 주거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오늘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아파트에 목을 낼 수밖에 없느냐. 아파트에 대한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가 아파트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이거는 단적으로 제가 저희 이제 장석호 공인중개사님께서 이걸 계산해서 오늘 주셨는데 최근 압구정동 현대 7차 아파트 실거래가 4월달에 등록된 게 130억에 거래된 내역인데요. 이게 양도세가 얼마나 계산이 돼서 나오는지 이제 계산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2004년도에 이분이 이제 동일평형 거래내역 기준 가격을 보면 17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양도 차익이 무려 113억입니다. 아파트 하나를 팔아서
예, 113억의 양도 차익을 지금 이제 얻으셨는데 여기서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받는 세제 혜택이 82억입니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그 주택에 대한 과세가 너무 많다, 뭐 세금이 비싸다 그러고 하지만 사실 막 여기저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 다주택자 아니 다주택 그 고가주택 1주택자 중에서도 특히 비싼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가지고 가는 이런 혜택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산출세액이 8억 5천이고 소득금액 그 양도소득 금액 대비해가지고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어마어마한 근데 지금 양도세만 계산했을 때 이렇지 실제로 뭐 여기 뭐 이렇게 여러 보유세, 종부세 여러 가지 계산해 보면 아마 또 어마어마한 결과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더 잘 정리해가지고 제가 공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공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무력화하면 오늘자 이제 조선일보에서 제가 가지고 온 기사인데 장관 후보자들이 뭐 이렇게 비싼 주택을 산다, 뭐 이제 자식들에게 뭐 어떤 아파트를 사줬다 이런 기사가 이제 계속 나오죠. 지금 이재명 정부 후보자들을. 그리고 저희가 또 작년에 한 2차례 기자회견 했는데 대통령실 3%가 종부세 대상자고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이제 종부세 대상자고 근데 그분들이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 고가 강남 1주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이렇게 주거사다리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투기에 정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고위공직자들도 당연히 이런 구조화에서 이렇게 계속 살아왔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제도를. 그래서 이제 그 오늘 포용적 공급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무리한 대출 없이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고도화 시대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도시화가 집중되는 그런 시기의 공급 방법과는 지금 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새로운 방법을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